나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결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앞뒤 계산하고 나중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뭔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어제 발언과 오늘 발언을 연달아 들려드렸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억울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건 저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정부 부족한 거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제 발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잘못과 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라고 못을 박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 만에 뭔가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데요. 박찬환 교수님, 스스로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제 사실은 50분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여권 내에서는 이 정권 심판론의 어떤 그 바람이 거센 가운데 뭔가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2,000명 정원 조정의 필요성, 또 과학성, 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부족한 게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일종의 이제 회피성 발언을 했는데, 근데 어저께 저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50분 담화문 발표가 예. 행간을 자세히 뜯어보면 예. 2,000명 고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용산 정책실장이 이제 비서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예. 이제 분위기가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제의 그런 담화문 여파에서 벗어나서 예. 우리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다른 방법 없다. 우리끼리 예. 똘똘 뭉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예. 이렇게 좀 입장이 여권 내에 이제 그 소위 수습 국면으로서의 입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오늘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지침 결집하라. 예. 이런 얘기를 내놓는 거죠. 지금 이러쿵저러쿵 따질 게 아니다. 무조건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라는 해석이신데요. 사실 며칠 전만 해도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당의 후보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오늘 사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뭐가 서서히 바뀌어갔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뭔가를 더 강조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저희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대충 보면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뭐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 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또 거명을 하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건데 어제 저녁에 또 상황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좀 성급하게 좀 내질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탈당 얘기를 꺼내신 분은 제가 성급하게 내질렀다 생각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뭉치란 얘기를 하죠. 화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계속 오늘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국가와 시민의 운명을 건 건곤 일척의 승부를 앞두고 있다. 총선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를 손가락하지는 말자. 그렇다면 방금 앞서서 영상에 등장했던 두 후보들이 뭔가 대통령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거 쓴소리 아닙니까? 손가락질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를 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꺼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예. 이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뭐 수십 년 전에 나왔던 말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 그리고 함은경 후보가 말을 좀 주워 담은 것 같아요. 주워 담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요, 어제 대통령의 50분간의 담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웠던 걸 보여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방을 어떻게 해서 이번 총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걸 바랬는데, 사실은 뭐 야당도 마찬가지요.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악한,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상황이 이제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면서 이제 분리작전을 하려고 했던 걸 보이고, 또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뭐 여론에서 잘 안 나오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2,000명 늘린다고 할 때 다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피로감이 있고 그러다 보고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불편함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못 참겠다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이 어제 뭐 2,000명 유연성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랄지, 아니면 정말 함은경 후보랄지, 아니면 조혜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표심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정치 심판의 프레임은 딱 갖춰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대통령의 손가락질하면 마치 표가 오는 것처럼, 윤 대통령을 짓밟으면 마치 총선에서 어느 정도는 이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윤 대통령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프레임에는 걸렸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프레임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이번 총선을 뭐 극복할 수 없다. 지금의 현재 상황을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뭐 같이 단합을 하면서 정책이랄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순히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짓밟는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그 기대만큼의 입장이 안 나온 상황을 바로 만나고서는 뭔가 분리를 하는 듯한,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따지고 보면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뭔가 바뀐 듯하다. 지금 패널 분들께서 이런 분석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가운데요, 중앙당의 상황, 여당 상황에서 종종 뭔가 의견을 내놓는데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쓴소리를 종종 내시는 분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셀카 얘기를 참 자주 해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세요.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치는 진심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진심은 정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고요. 여기 진심은 진짜 마르고 닳도록 진짜 공을 들이는 마음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한자를 다르게 써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셀카쇼 그만하시고 진심 좀 들으시고 제대로 된 메시지 정책 내세요. 이런 쓴소리를 했군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은 지역 유세 가는 곳마다 셀카 찍는 장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지점 하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당을 향해서죠.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여러분 고맙습니다. 2조 심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선홍 전 행정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지적은 뭐 주로 매일 뭐 2조 심판이나 외치고 셀카 찍는다고 이게 표가 옵니까?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최근에 뭐 이렇게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정치인인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렇게 직격한 거는 약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셀카 찍지 말아라. 정치적인 메시지 던져라. 사실은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흔들리지 말자. 선거가 이번뿐이냐.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전에 지금 정권 심판론이 되게 거세니까 이 책임 나는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다. 내 책임 아니다. 약간 이제 핑계대는 듯한 이렇게 이제 뭐 메시지를 던지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거랑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게 폭발한 거죠. 전혀 전략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계속 셀카만 찍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선거가 어려워져서 국민의힘 책임론이 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잠룡 후보로서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의 대안으로서 떠올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전에 있었던 뭐 박정희 동상 건립 뭐 이런 문제랑 다 합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견제구 뭐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겉으로 무슨 표현하고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되는 거는 썩 내키지 않는다 이 뜻인 겁니까? 그건 그러면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 특별한 뭐 전략이란 대안, 뾰족한 대안 없이 예. 셀카만 찍으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나는 지금 100일밖에 안 됐는데 정권 심판은 내가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신 거죠. 김광삼 변호사. 아니 셀카 찍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셀카는 국민과 소통이에요. 예. 그리고 셀카를 찍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셀카 찍지 말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걸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요. 지금 말을 하긴 좋죠. 진심으로 대하라는 얘기. 진심을 서로 다른 뜻의 진심을 두 가지 100번 옳은 얘기죠. 예. 정치 구단 아닙니까? 예. 그럼 본인이 옛날에 정치할 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예. 뭘 어떻게 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죠.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뭐 셀카쇼 하지 마라. 진심으로 대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번에 어떤 총선에서 승리를 할지 이런 걸 원한다고 한다면 예. 본인이 진심으로 이 얘기를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해주고 한동훈 국민의힘한테 비대위원한테 해주고. 진심을 갖고 얘기하랄 게 아니라 본인이 진심으로 좀 얘기를 해라. 그렇죠. 윤 대통령한테 진심을 좀 보이면서 그럼 얘기를 지금 해야죠. 저 글은 진심이 아닌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저건 그냥 뭐 평론가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가는 곳, 지역 유세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그리고 특히나 야당을 겨냥해서 굉장한 날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어떤 메시지나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더 낼 게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플러스 예. 약간 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분들이 200석 하면은 개헌 저지선 무너져가지고 예.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오. 한미동맹 사라지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점점 높아지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경제 이론에 보면은 손실회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사람이 얻은 것의 가치보다 잃은 것에 대한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면은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경제 이론에서는 이제 그게 막 가족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 타겟해서 소구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가 헌법 전문에서 사라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겠느냐. 지지층을 향해서 굉장히 결집하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예. 2조 심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합해서 200석을 하게 될 경우 우리의 질서는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렇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줘야 지금 합리적인 중도도 얘기합니다. 그래, 정권 심판론이 맞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들고 있는 회초리가 정말 깨끗한 회초리인가? 조국과 이재명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윤 정부를 때리면은
당장은 이게 시원할 수 있겠으나 이 회초리가 나중에 국민들도 때리는 회초리가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정확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파고들면서 중도층 결집과 지금 지지층에 대한 단합을 더 호소하는 거죠. 이 선거는 기세 싸움인데 마지막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담대한 메시지를 좀 던져라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담대한 메시지라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예. 너무 지금 지역적인 게 국한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자 그럼 이게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뺏어야 되는 데는 구체적으로 가야지 어떤 담대한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후위를 도모할 때 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담대한 메시지는 후위를 도모할 때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절박하게 말하자면 당장 지금 한두 석이 아까운 이 승부처에서 예. 담대한 메시지가 통합니까? 하나라도 뺏어가고 하나라도 더 우리가 상쇄하는 게 지금 큰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자, 분위기를 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와 오늘 뭔가 살짝 이 입장이 바뀌는 듯한 말을 했는데 그것도 분명히 뭔가 안간힘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약간 속으로 혀를 차면서 아마도요, 내가 선거 이끌었으면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쓴소리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카 좀 그만 찍어라. 이런 얘기를 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국 대표 서로를 향해서 말과 글로 비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좀 핵심만 좀 추렸습니다. 들어보시죠.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 내 겁니까? 부산이 조국 내 겁니까?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감옥 가야 되고, 자,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그래,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조국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 가게 갈 것 같은데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 저는 이분 그럴 것 같아요. 전에 정경심 씨가 그랬다시피 영치금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습니다. 억대 영치금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뭔가 야구 얘기로 특히 이제 부산과 관련된 야구 얘기로 뭔가 서로 설전을 보이더니 이제 뭐 감옥에 가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그게 아니고 영치금이고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이렇게 대화가 그중에 이런 대화들이 오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구 얘기를 했었어요. 1992년 롯데 야구 우승시킨 염종석처럼 저도 소진될 것이다. 당시에 뭐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난데없지 롯데 자이언츠 팬 참칭이다. 칵 세리만. 이거 부산 사투리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부산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 내 건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지금요. 박찬환 교수님. 조국 대표가 한 칵세리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의미로 이걸 한 거예요? 일단 뭐 우리 이제 서울말로 하면은 예. 확 한 대 때려버릴까 뭐 이런 이제 뜻이 표준말로 되겠죠. 바꾸면 네. 한 대 딱 때려버릴까 그 뜻입니까? 네, 그런 뜻인 그렇게 것 받아친 같- 거예요? 네, 그렇게 뜨는데 지금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넘어서 부산에서 소위 조국 신드롬이 일고 있거든요. 진짜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라고. 비례정당 그런 지지율상으로 보면 좀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민주연합보다 더 높은 예. 지지율을 이 부산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기부터 이 롯데 팬심에 기댄 이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유니폼 입고 응원한 것도 그렇죠. 사진이 공개가 되고 그랬었군요. 뭐 자기 힘들었을 때 롯데 예. 사직구장에 갔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보면 티셔츠에 1992년 뭐 이런 게 써 있는 티셔츠를 입고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요. 그렇죠. 처음에 부산 가서도 그 얘기를 했고 예. 최근에 이제 소위 조국혁신당과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거세게 이제 부산에 불고 있는데 예. 여기서 또 롯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이러니까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여권 대표가
그렇게밖에 대응 못하냐. 지금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치는데 예. 그 태풍에서 한다는 게 고작 롯데 팬심 뒤에 숨는 거냐. 확 한 대 때려버릴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예. 당당하게 맞서라. 예.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거 있으면 못했다고 그래야지. 예. 왜 롯데 팬심 뒤에 숨느냐. 이렇게 조국 대표가 이제 한마디를 날린 거죠. 그리고 보니까 또 감옥에 가면 조국 대표가 운동한다 그러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이 아니라 뭐 영치금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것도 좀 서로를 좀 파고 드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를 두고 보면 예.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대표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법무부 예. 장관 시절에 야당과 설전을 벌일 때 예. 이런 설전을 주고 받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설전에 뭐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당시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한동훈 책임만 키워줬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지금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어떤 그 비리 예. 또는 문제점 이거를 유권자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유권자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태풍이 부는 것은 정권심판론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린다고 정권심판론이 사그라들까? 예.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조국 대표의 체급을 더 키워주는 그런 논쟁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수영 의원님요. 일단 감옥 얘기를 통해서 뭐 구체적인 운동 방법 스쿼트까지 얘기하면서 뭐 운동을 하겠다라는 걸 밝힌 조국 대표가 그걸 받아치면서 가서 무슨 영치금이나 챙기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받아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단 이 설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설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조국 혁신당이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예. 한동훈 위원장은 무시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고 신경 가자. 안 썼다? 내 상대는 이재명이다 하고 이제 이재명 한 명만 때렸죠. 집요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조국 현상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상승 추세가 박찬원 교수님 태풍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 수준으로 가고 있기 예. 때문에 현실적인 위협이 된 사안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거 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조 동맹으로 얘기해서 2조 방탄, 그래서 2조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거의 같은 그렇죠. 상황이니까 같이 심판해 달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방탄 동맹일 수도 예.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현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분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거냐라고 이제 둘을 싸잡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기에는 조국이라는 지금 신당이 너무 급격히 웃자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의 전선이 좀 두 개가 생긴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싸잡아서 방탄동맹, 그다음에 예. 이게 방탄정당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 이제 감옥 가게 되면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못한 운동 좀 하겠다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뭐 구치소가 체력단련장이냐.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감옥이라고 교도소라 하는 거는 교화를 위한 하나의 그 반성의 공간이지. 예. 여기서 본인이 마치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능멸하듯이 그래 나는 거기 보내주면 열심히 운동하다 나올게. 체력단련하다 나올게.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그 부인도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 많이 땡겨 썼으니 당신도 들어가면 영치금 장사에서 나올 거 아니야. 라고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는데 저는 어쨌든 정치에서 메시지와 슬로건은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띠거든요. 예. 누가 더 구체적이고 누가 더 집요한가인데 지금 이 상황 8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사실은 진흙탕 공방은 사실 이렇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2조 심판에 대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안고 있다고 지금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껌껌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응을 보이면은 결국에는 조국 대표의 책임만 키워준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있죠. 근데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묶어서라도 최소한 프레이밍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조 대표의 지금 약진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견제하는 거죠. 여당으로서는 딱히 지금 어떤 카드가 그렇죠. 마땅치 않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위를 저 높여가면서 중도층이 당신들의 큰 가치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찍으면은 예. 그 위기감을 저는 북돋는 것 외에는 지금 큰 뾰족한 수가 캠페인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그리고 여기에 조국 대표 얘기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한번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치검찰이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전날에도 예정된 재판은 참석하십니까? 김광선 변호사. 일단 본인이 재판에 자꾸 출석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비판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전의 재판 출석에 비해서는 굉장히 온건하고 공손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동시에 갑자기 90도 인사를 합니다. 물론 기자들이 질문하고 나서 끝에서 하는데 그 90도 인사의 대상이 언론인지 국민인지 재판부인지 모르겠지만 90도 인사를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지죠. 이미지요. 네, 이제 본인이요 재판 출석할 때마다 지금 저 자리가 그 중앙지법 서관이거든요. 예. 거기는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바리케이드가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항상 오는 건데 자주 오니까 그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쭉 보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마다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답하지 않습니다. 별 얘기를 안 해요. 프리패스 하죠.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은 기자들 질문도 좀 받고요. 예.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전에는 본인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급했죠. 내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썼고 또 재판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민주당 대표로서 또 여러 가지 선거 유세랄지 이런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측면도 있고 굉장히 다급한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의 어떤 향배 자체가 총선의 약간 판세. 그렇죠. 판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내가 재판을 선거 전날 나가도 이제는 문제 없겠다. 근데 본인이 선거 집중을 못해서 안타깝다 그랬는데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누가 기하고 얘기하고 나서 90도 저런 사람이 이제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총선 관련 상황이 다 드러난 모습이 그렇죠. 저거 아니냐. 굉장히 이제 그겁니까? 고무되어 있는데 이때 좀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겸손하고 여유 있게 이제 뭐 재판도 마찬가지고 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일단 판세의 변화에 대한 감지가 됐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소롱 전 행정관. 저도 약간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을 보면은요, 예. 발언 수위가 과거의 초기에 이제 막 재판이랑 몰려가지고 예. 현장 유세할 때보다도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고 정제된 수위가 좀 낮아지고 네. 약간 정제된 뭐랄까요? 표현들이 그렇게 날서지 않은 표현이 주로 나온다. 예, 표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어투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어느 때는 현장 유세에서 뭐 원고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드립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아예 준비해서 간 네. 말만 읽는다. 예, 그런 장면들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선거 국면에서 뭐 사소한 말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선거 판세가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뭐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 모드인데 그렇다면 관리 모드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수위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내려가고 있다. 뭐 시소처럼 이렇게 역방향으로 서로 가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뭐 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쓰레기라는 말을 뭐 14번 사용했거든요.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은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켜서라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1대1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최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또 의대 정원 관련해가지고 다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뭐 발언들, 뭐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들을 소환하면서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것이 그런 와중에 그런 게 이제 전략적으로는 뭐 합리적인데 예. 조국 대표까지 왜 이렇게 같이 공격할까? 조국 대표는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굳이 지금 체급 올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뭐 야당 의원들이랑 계속 이제 말꼬리 잡고 이제 싸우는 걸 보면은 예. 그냥 이제 누구 한마디에 앉으려는 그런 성향이 약간 좀 나온 것이다. 근데 이게 뭐 그 선거 국면에서는 별로 이제 그 깔끔하지 못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성준한테 추가로 질문드리면 사실은 오늘도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서 선거에 집중할 수 없다, 안타깝다, 약간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는데
사실 재판 일정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다 예고돼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는 그리고 검찰 탓을 하면서 또 안타깝고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지층 바라보고 이게 예. 이제 뭐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재판부는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일정 잡은 건 재판부인데 재판부를 향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지 검찰 측만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지난번에도 뭐 연기해달라고 하고 불출석하려고 했을 때 검찰 측에서 뭐 계속 이제 어필을 했잖아요, 재판부한테.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는 검찰 측에서 만든 그림에 본인이 계속 이제 본인과 야당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뭐 계속 이제 뭐 지속적으로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0도로 재판장에 출석하기 전에 인사하는 모습. 과거에는 보기가 좀 어려웠던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각 당의 대표들 얘기를 쭉 좀 같이 엮어서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그다지 반응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큰둥했어요. 총선 역할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뭐 시큰둥, 뭐 굳이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굉장히 요즘에 유세 일정 때문에 바쁩니다.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직함도 없는데 유세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인물을 향해서.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여러분, 함은경과 유승민이 손잡고 최재형의 인품과 최재형의 깨끗함과 최재형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박경호 후보님 같이 깨끗하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후배 윤상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자, 지금 일부 모습만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자, 화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더 정리해 보죠. 일단 보시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인데 개인 자격이에요. 당의 어떤 선대위 차원의 직함은 없습니다. 이게 지난달 보면 26일, 28일, 29일부터 일정이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경기도 화성정의 유경준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그리고 대전까지, 충청 지역까지 어제는 갔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나 더 보죠. 오늘도 쭉,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잡혀 있어요. 오늘은요, 서울 양천을, 그 다음에 인천 집중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은 서울 관악, 모레는 서울 중랑갑. 이렇게 보면은요, 딱히 무슨 여당 내 계파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굉장히 골고루 많은 후보들이. 다만 특징을 보면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일부 충청권 후보들이 요청을 하고 지원 유세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최수영 전 의원. 이거 특히 이제 수도권 충청 후보들이 유세 요청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본인이 좀 유세를 해주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에는 어떤 직함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저는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유승민이라는 그냥 전 국회의원 자격. 근데 개인 자격 지금 유세 일정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저건 사실 지금 뭐 거의 당 선대위원장급의 지금 유세 일정을 보이는데,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는 유경준 의원하고 후보하고 이종철 후보밖에 없어요. 이 두 분 아마 바른미래당 때 같이 한번 했던 분 그러니까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유승민 계 또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두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저 10명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특히 오늘 지금 화면 나가는데 윤상현 후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약간 대척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은 사이였어요. 대척점이었죠. 뭐 저도 그때 그 시절이 제가 청와대 근무하기 때문에 정확히 저 두 분의 갈등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도우러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아마 아무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 이제 말하자면 당에서는,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인 요청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도 그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출마한 분들은 지금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수도권에 대한 확장성이 높은 유승민 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금 모신 것 같고, 또 하나 유승민 의원이 그럼 여기에 왜 흔쾌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 자격도 없이 가서 이렇게 요청이 있지만 본인이 저는 아무것도 막지 않았으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안 가면 그만이고 또 누구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하자면은 흔쾌하게 가는 이유는 저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 무엇인가 여권의 지형들이 재편될 텐데 예. 거기서 저렇게 이 총선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무언가 본인이 역할하고 기여하고 그다음에 헌신했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축적의 시간으로 본인의 정치 인생의 서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총선 후에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을 고려한 영향력 혹은 자신에 대한 기여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라 그런 어떤 측면도 가미돼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유승민 후보의 작지만이라도 어떤 좀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은 총선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정계 개편에서의 본인의 영향을 확대하려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그런 그런 어떤 전략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여선 운동인가?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서 선을 걷어요. 뭐 역할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없다는 취지로 선을 걷는데 왜 한동훈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역할 부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문이죠.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가질 때 이재명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엄청나게 싸웠지만 공식 선거 운동 첫날 같이 그냥 껴안았거든요. 그게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다 이제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다 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막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워딩으로 뭐 선 긋는 발언, 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금 한동훈 원탑노 이렇게 이제 되게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안 쓰고 있고 사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원희룡, 나경원, 뭐 안철수 의원도 지금 본인 선거 하기 바쁘고 다른 지역 타 후보 지원 유세 간다는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그것만큼 지금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 크게 부족하다. 지금 이 원톱 시스템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유승민 의원을 당에서 껴안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은 전혀 약간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 공동 선대위원장이랑 같이 가면은 같이 이제 기자들도 함께 가거든요. 당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런 거 없이 지원 간다고 하면은 뭐 여러모로 효과가 낮죠. 아무튼 이게 뭔가 좀 묘한 상황이 됐어요. 여당 내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여당 내에서 그동안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딱 씌워졌다. 이런 평가 받았는데 이게 역시나 어제도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글쎄요. 이제 친박 뭐 이런 성향으로 좀 통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판을 해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등에 칼대는 못된 버릇. 유승민 나대지 마라. 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 같은데 윤관삼 변호사,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배신자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 뭐 친박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배신자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친박으로 통했던 윤상현 후보는 같이 막 유세도 하고 막 환호하고 그러던데. 윤상현 의원은 현실을 잘 아는 거죠. 현실을 잘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이제 이장우 시장은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저렇게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형식 아닙니까? 사실 뭐 저게 자원봉사, 백의종군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거 자체에서는 무건을 할 망정 저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저렇게 열심히 한 것 자체가 평가받지 못하는 건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외부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 앉혀서 선거운동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도 표시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 판단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약간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윤 대통령을 향한 좀 선을 넘은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 선대위원장으로 같이 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보수층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보수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또 보수표가 반감을 갖는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딜레마죠. 데려오자니 중도표는 좀 끌어올 수 있지만 또 보수 쪽에서 엄청 반발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끌어안고 갈 수가 없고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저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자연스럽게 다시 컴백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에도 좋고 국민의힘에도 좋다고 봐요. 실제는 유세를 하지만 당에서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좀 미쳤고 또 본인의 이전의 배신자 어떤 프레임이나 이미지에서도 예. 상당히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 지역구 가는 것 자체는 윤상현 의원은 친박으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화합적인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플러스고 예. 또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윤상현 후보와 만난 모습이잖아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빨간 옷인데 윤상현 후보는 하얀 옷이네요. 대비가 되는데 저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것도. 아무튼 박지원 교수님. 수도권과 충청권의 유세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 후보들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데 이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들은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해요. 고양이 손이요? 당장 선거운동을 하면 지지율의 벽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 옷 입고 명함 돌리고 유세하면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을 보지 말고 나를 봐달라. 인물을 좀 봐달라. 그렇죠. 인물론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얀 옷 입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은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지지층만 결집합니다. 지지율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에게 호소력을 가진 인물이 와야 되는데 그나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와서 마이크 잡고 또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유승민이 왔네? 그래도 좀 들어보고 그렇죠. 쳐다보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밉고 당이 밉더라도 이 후보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러면서 인물론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그들의 약간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반향이 좀 있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그게 반향이 있건 없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빨간 옷으로는 안 되니까 하얀 옷 입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하얀 옷으로 되려면은 중도층을 끌어와야 돼요. 중도층에게 내 얘기가 전달돼야 그 남들 다 지더라도 나 혼자 살아남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그 선거운동에 그런 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요. 이게 아까 요 맥락의 말씀들도 비슷하게 해주고 계신데 아까 최수영 전 의원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어요. 총선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계산하면서 본인이 지금 선거판에 뛰어들고 지원 유세를 하는 거 아니냐. 향후에 이게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뭔가 포석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권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패배, 그것도 만약에 대패를 한다 그러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이 책임이 당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용산에 있는 거냐. 그걸 둘러싸고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쓴소리하는 사람 용납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수 일각의 시각이고 보수 일각에서는 뭐 120, 30석 필요 없다. 차라리 101석이 더 낫다. 120, 30석 있으면 뭐하냐? 탄핵할 때 칼 꼽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을 사람 101명이면 족하다. 이게 보수 일각의 논리거든요. 지금 이장우 시장도 그런 맥락의 지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한동훈 체제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한계입니다. 쓴소리하지 않고 야당만 공격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구도의 한계인데 이걸 넘어선 유일한 인물, 당 내에. 나머지는 다 당 나갔어요, 지금. 다 당 나갔습니다. 당 내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당에 끝까지 남아서 당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둘러쌀 때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뺄셈의 정치를 했던 이게 지금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온 이유다라고 그러면서 총선 이유를 노리면서 이런 선거운동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유승민이란 정치는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 지지자들은 과연 그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다시 한번 어떤 과제나 숙제로 나온 건가요? 앞서서는 여당 내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들이 아니냐. 지금 이 모습이 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 주제 하실 때 잠깐 언급이 됐어요. 하얀 옷 얘기가 나왔거든요. 요거 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주제. 제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시죠.
하얀 옷을 입은 여당 후보들입니다. 왜 그럴까? 짐작은 되는데요. 한번 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얀 점퍼를 입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요새 꽤 많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일부분만 저희가 전해드렸거든요. 화면으로 좀 더 많은 후보들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여기 보면 박미식 후보, 그다음에 이용호 후보, 그다음에 이원모 후보, 이수영 후보. 특히 이원모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이에요. 근데 지금 이 후보들, 하얀 옷 입은 후보들 보세요. 하얀색이 공통점이긴 해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름은 굉장히 크게 썼어요. 근데 당 이름이 잘 안 보여요. 2번하고 이름은 보이는데 어디 당인지 아주 작게 쓴 분도 있고 잘 안 보이게 쓰신 분도 있어요. 이게 지나가다 옷이 약간 구겨지면요. 당 이름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화면 하나 더 보죠. 이런 모습이에요. 2번 후보자 이원모. 당명은 쓰신 분인데 위에 아주 작게 쓰시고. 얼핏 지나가면요. 그냥 무소속 후보인지 알 수도 있겠어요. 저렇게 보면은요. 지나가다 보면. 최수영 전 의원. 이거 무슨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당에서는 원래 빨간 점퍼 나눠주고 빨간 운동화 나눠줬잖아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의 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점퍼 나눠주고 빨간 운동화 지급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이걸 입고 다니라 했는데 정말 격전지에서 심지어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 인사비서관 출신의 이원모 후보도 지금 용인 지역에 출마하고 있죠. 용인 갑인데도 저 하얀 점퍼 입어요. 하얀 점퍼가 원래 무소속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색깔이 그렇죠.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 원래 흰색이 무소속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인식이 된 건데 이걸 입는다는 거는 당에 그 당을 간판으로 내걸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민심의 저류에는 정권 심판론의 쓰나미가 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걸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후보들이 직감적으로 체감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측근조차도 이렇게 하얀 점퍼를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사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당이 권유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육지책입니다. 그나마 당 이름이 안 보이고 사람 이름 보이고 하얀 점퍼하고 명함을 주면은 그제서야 이 사람이 무슨 공약을 내걸었나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현장에서 들려올 정도면은 지금 빨간색 점퍼를 입고 운동하는 게 결국은 지금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후보들이 입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7, 8일 남은 상황이지만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도 흰 점퍼의 이 말하자면은 도입과 그 유세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에서 제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후보들이 각자 지역구에 맞는 사정을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색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당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읍소 전략으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전 사례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화면 나갔는데요. 이 후보들이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이유가 좀 나왔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얀 점퍼 입은 여당의 후보들 왜일까? 물론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다 익명이에요. 이거를 좀 대놓고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아래쪽에 경기 지역 시 후보 측의 설명인데 유세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다 빨간 옷이어서 돋보이려고 하얀 옷을 입은 거. 그럴 수 있긴 한데 약간 핑계 같기도 하고요. 왠지요. 일단 눈에 확 들어오긴 하죠. 빨간 사이에 하얀색은. 자, 그리고요. 저 위쪽에 왼쪽으로 갑니다. 경기 지역의 A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과 색깔보다는 인물 공약을 내세우려는 겁니다. 요거는 살짝 조금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인천 지역 B 후보로 갑니다. 처음 선거 운동할 때 빨간색 입고 다니면 피해가는 유권자 많았다. 이건 진짜 솔직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박찬 교수님.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요. 빨간 옷을 입고 명함을 건네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하얀 옷을 입고 명함을 건네면 그나마 공약이라도 보고 쳐다라도 본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보도에 또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만큼 수도권에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의 쓰나미가 지금 이제 불고 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쓰나미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정권 심판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인물 경쟁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 본인의 경력, 본인의 정치 이런 부분들을 돋보일 수 있는 흰색을 그나마 입으면 제가 속한 당보다는 저를 봐주세요. 그렇죠. 저 이 쓰나미에 쓸려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얘기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뭐 찍든 안 찍든 그때 한번 해주십시오. 얘기를 들어야 뭔가 선거운동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뭘 봐줘야 됩니다. 뭘 그렇죠.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위한 불가피한 진짜로 고육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존 전략이죠. 생존 전략.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안간힘 뭐 이런 맥락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요. 옷 얘기가 좀 더 나오긴 하는데 다음 주제는 좀 민주당 후보들인데요. 이것도 약간 뜻밖의 현상 아니냐 이렇게 좀 반응하는데 일단 이거는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조국을 반기는 민주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유세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조국 대표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는 분인데 이분들이 많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파란 옷을 입고 저건 약간 더 짙은 색이잖아요. 조국 혁신당 색깔. 같이 사진을 찍고 이걸 또 알리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해 압박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의 오랜 동지고 친구이자 벗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험한 과정을 거치셔서 마음속에 제가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얼굴 뵙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요선웅 전 행정가? 조국은 하나다. 같이 외쳤어요, 지금? 같이 유세를 한 셈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비례정당 이 지지 관련해서 몰빵론을 외쳤잖아요. 그럼 이거 몰빵론 사실상 불반대고 이른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이거 관철된 겁니까, 그럼? 아니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 유세 현장에서는 뭐 이제 유권자들이 가장 모여 있는 곳은 꼭 특정돼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우연히 만난 경우도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은 일부러 그 장소를 조국 혁신당 유세 현장을 찾아가서 기다렸다는 후보도 있다거든요, 지금요. 네, 뭐 아니면은 뭐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이제 현장 유세를 하면은 뭐 지지자들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죠. 묻어가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이제 복귀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은 하나다 그랬는데 여기 또 어떤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은 기호 1번 하나 이렇게 홍보한 거다. 조국 홍보한 게 아니라. 그럼 조국 대표는 이용 당한 겁니까, 그러면?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쨌든 지금 뭐 나오는 거는 아까 이제 앞서 옷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 민주당 후보 중에 그 서초에 출마한 홍익표 원내대표 있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얀 옷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도 같은 경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어쨌든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크게 이제 뭐 해당 행위나 아니면 불법적인 이런 거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관선 변호사. 근데 엄연히 다른 당이잖아요, 지금. 뭐 물론 뭐 친하게 지내자 이런 정당 사이긴 한데 엄연히 다른 당인데 자칫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의 유세 현장에 가서 뭔가를 호소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거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이제 저게 선거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전에도 같은 뭐 번호를 쓴다랄지 비슷한 뭐 비례당의 옷을 입고 뭐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러면 그건 이제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아마 그 경계선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네. 그런데 왜 저런 행위를 할까? 아마 저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조 전 장관과 인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박빙 지역일 거예요.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조국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 또는 중도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표를 얻고자 하는 거죠. 저희 가면은 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박빙해서 저걸 얻으면 당선은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국 대표가 나란히 서거나 사진 찍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라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군이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표가 되니까 이제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고 아마 제일 기분 좋아할 사람은 조국 대표일 거고요.
가장 기분 나쁠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아. 공천은 내가 줬는데 예. 왜 저기 가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저런 짓을 하느냐 지금. 예. 더군다나 저렇게 가서 저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합당을 한다랄지 하면 예. 사실은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묘해지겠는데요. 그렇죠. 좀. 대권 후보랄지 그런 경선에서 굉장히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국민의힘 예. 후보들 이제 하얀 옷 입잖아요. 예, 하얀 옷.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에 아마 지방선거 때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예. 그때 파란색 옷 안 입고요. 흰색 옷 입었어요. 아, 뭔가 판세 상황을 감안하면 그런다. 그래서 흰색 옷을 입었다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그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열세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흰색 옷을 입는데 이제까지 총선이랄지 여러 번 봤는데 예. 그렇게 옷을 환복한다고 그래서 이기는 총선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환복이요. 환복. 예.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지만 예. 대부분 아주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옷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당의 상황, 이거 무슨 상황이지? 하얀 옷을 입는 여당 모습, 일부 후보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의 유세 현장을 찾아가거나 조국 대표와 만나서 같이 손을 잡고 뭐 환호도 하고 뭐 호소도 하고 이런 모습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관련된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과 인증사 찍은 야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강성 지지층 반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경고 주의를 줘라.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왜 저렇게 경솔한지 침묵은 사적인 자리에서 해라. 최수영 전 네. 이러다가 민주당 지지자와 조국신당 지지자들 또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 지금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저는 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후보들이 저런 반발을 몰라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 알죠. 근데 왜 하겠어요?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뭐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별개로 하고 어쨌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제 말하자면 비사법적인 비법률적 방식으로 지금 명예 회복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저렇게 명예를 회복해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뭐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이 나서 뭐 감옥에 가서 스쿼드를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예. 어찌됐건 실체적 존재로서의 현상의 조국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실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만일 제가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성공했다고 쳐보십시오. 지금 민주당도 15석 이내로 지금 내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재명은 사당원은 성공했지만 국회 내에서의 야권 파이는 조국 대 이재명으로 양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경쟁을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다. 되는 거죠. 예. 사법적 리스크도 둘이 똑같이 안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적인 그런 명망도 똑같이 안고 있고 자 그런 측면에서 누가 더 그러면 그때부터는 확장성이 있느냐 가지고 게임할 텐데 예. 그렇다면 지금 조국 지지자들 말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거 우리가 다 죽을 썰었는데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드는 거죠. 죽서서 남 준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렇게 게시판에서 뜨겁게 달구면서 배신자 처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박찬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런데 배신자 처단 또는 뭐 해당 행위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 목소리가 더 크게 소위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과 뭐 선을 긋는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지금 돌풍, 이 신드롬 안에는 두 가지의 지지층들이 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이 소위 공천 갈등에 실망해서 이동한 지지층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지지층이었죠. 예. 또 하나는 그동안의 민주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중도층이 조국혁신당 지지층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표 때문에 지금 정권 심판론의 쓰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표는 당연히 나에게 지민 비조로 오겠지만
중도층의 표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쓰나미 우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면 소위 쓰나미가 올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서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위성 비례정당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는 건데 근데 더 이상 더 공론화를 못 시키는 거는 예. 자칫 조국혁신당을 대놓고 때리게 되면 정권 심판론의 동력이 약화됩니다. 이러지도 저러기도 어렵다는 그렇죠. 거네요. 불편은 한데 뭐라고 하긴 어렵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꽃놀이패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속으로 좀 답답하더라도 예. 이 쓰나미 우에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은 우군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불편한 우군. 총선 끝나면 걱정이 되는 우군이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이 요새 자주 보입니다. 그것도 선거 유세 현장에서요. 전직 대통령입니다. 다음 주제 갑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 처음인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단 준비된 영상, 뭐 오늘 모습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박상진 의사는 실제로 북부에서 울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손대비에서 예,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그런 선거거든요. 또 도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권 정당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것은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대위의 어떤 논의라든가 직을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유세 현장. 그러니까 오늘은 울산 지역의 여러 후보를 지금도 아마 돕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쯤이면. 그리고 어제는 부산과 양산에서 후보들을 도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부산 사상의 배재정 후보, 그다음에 경남 양산에 가서 이재용 후보 지원 유세. 오늘은 울산 지역을 동구, 중구, 남구 각각 후보들 지원 주세요. 그리고 파란 옷,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의 옷을 아예 입었어요. 근데 저 옷이 민주당의 공식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파란 색깔을 맞춰서 사적으로 구한 옷 같죠? 이걸 챙겨서 입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현상인데 김광삼 변호사?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퇴임 후에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인데 근데 저렇게 총선에 복판에 뛰어드는 거 아니야 지금 유세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유세 한 5곳 넘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3곳 어제 2곳이었어요. 네. 그 전에도 간 곳도 있어요.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큰데 예. 저 정도 되면 PK 지역 민주당 선대위원장 아니에요? PK 선대위원장. 그렇죠. 지역을 지금 담당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저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까지 어느 대통령도 나는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말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대통령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정치에 개입한 대통령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저렇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면 잊혀진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말 자체를 철회를 하든지 안 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전에 잊혀진 대통령 살고 싶다고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또 거기 말을 바꾼 것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신뢰성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0평생에 이처럼 무지, 무능, 무도한 정권은 처음 본다 이런 얘기 전 정부 했잖아요. 비판을 그렇게 했어요. 완전 비판한 거죠. 그런데 그건 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 정치를 했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다른 사람 말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60평생 살았는데 60평생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저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지원 유세를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까요? 요청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약간 민주당이 이제 분화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은 공천과 관련해서 예.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천 학살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자기의 어떤 따르던 어떤 부하 아니에요? 그럼 부하를 위해서 뭔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 아마 본인 생각은 그랬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소신과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야만이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해득실 따지면 뭐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선호 정행정관. 약간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 어떤 후보들을 위해서 지원 유세 저렇게 자주 나서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무슨 총선 이후 상황을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걸까요? 이거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요청하면 다 들어주는 걸까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뭐 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양산 지역의 후보 이재용 후보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예. 본인의 고향이었던 거제 번강용 후보 지역 방문하고 예. 또 이제 뭐 부산의 사상 지역도 본인이 예전에 거기서 국회의원 했던 뭐 지역이거든요. 인연이 좀 있는 예. 후보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인연이 있는 예. 지역에 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뭐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 약간 이제 뭐 예. 도와주러 간다. 사실은 막 연설하고 뭐 이런 건 예. 아니고 같이 이제 막 뭐 어쨌든 동행하면서 예. 그렇게 유권자들 만나는 것인데 울산 간 거는 약간 좀 오늘은 다르죠. 울산이에요. 예. 이건 약간 어떤 맥락일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낙동강 벨트 뭐 부산 약간 이제 그쪽이었는데 울산까지 간다고 한 거는 사실은 뭐 거리상으로도 꽤 멀리 이제 지원을 간 것이고 뭔가 지금까지의 설명을 벗어나는 활동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치적인 좀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예.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나오면서 기자들과 또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제 정치를 못한다.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렇게 국민이 불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슨 걸핏하면은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뭐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여론이 안 좋아지면 계속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정치를 입장도 밝히고 참여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 가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해석을 조금 뛰어넘는 다른 좀 정치적 의미가 그러면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후보와 같이 동행을 하고 뭐 유권자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달라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게 민주당 후보에게 득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효과입니까? 경남 지역에서는 PK 지역에서는 뭐 저는 뭐 득표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해 계속 얘기해 볼 텐데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아까 패널분들이 살짝살 얘기하셨어요. 지금 현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시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그다음 새로운 미래 우리 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 거두어서 정말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정부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 모두가 여기에 공이 있어야 네. 그 뒤에 이제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저는 근데 전직 대통령이 또 특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시영 의원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비판하면서 70평생 뭐 못 봤다 이런 정부는 그래서 굉장히 비판하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합니까?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겁니까? 받아쳤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본인이 재말 당시의 국정 운영을 일단 잘했다고 평가를 자평으로 하는 상황일까요? 그러면? 저도 묻고 싶은 게 그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나요? 원래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이 처음으로 무너진 게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10년 주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규칙처럼 돼 규칙이었죠. 있었는데. 진보가 10년하고 보수가 10년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체인지 파트너 하면서 이제 간 건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5년 만에 바로 정권을 내줬어요. 그것도 본인이 기용했던 검찰총장에게. 근데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도대체 저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 같은 거는 아니 저게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저것도 기억 못 하시나? 라고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더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직전. 사실 이번에 이 취임식을 같이 하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무도라는 이런 사실 엄청난 근본을 넘어선 단어를 쓰십니까? 저는 정말 저는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보고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왜 현실 정치에 자꾸 뛰어들지 않았냐면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고 국론이 분열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언급하고 지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최소한의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총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혹시 진짜 이번 총선 이후에 야권의 질서에서 나라도 좀 뭔가 역할을 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소리를 기대했다면은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봤어요. 그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점을 하면서 좀 나름 자제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났다고요? 네, 봄바람이 났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본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소위 인지상정이라고 자신의 친구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 부산 경남, PK, 그리고 본인이 출마했던 부산에서의 경험들.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정권 심판의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을 견디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뛰쳐나와서 봄바람 나서 지금 후보들 지원 유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눈앞에서 보이거든요. 유권자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지층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평생 그 꿈과 그 정치를 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퇴임을 길었으니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상황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지지 선거 운동에 뛰어든 거 아닌가. 거기에 저는 특별한 다른 정치적인 계획이 있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아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과 인지상정이죠. 그건 도와달라는데 어쩝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 글쎄요. 진짜는 어떤 걸까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에 이런 발언, 그리고 앞서서는 새로운 미래도 언급을 살짝 했잖아요. 야권 전체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소속인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 미래 응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앞서서 새로운 미래까지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야당 전체 조국석 신당 새로운 미래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고무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를 응원했다 드디어. 여선응전행정가? 혹시 이낙연 대표 지금 광주에 출마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에 좀 지원 유세 좀 와줬으면 이런 마음일까요? 설마 그렇게까지 기대를 했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저 발언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다 언급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다 모든 후보가 붙어 있는 지역구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응원한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다 잘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한 명만 당선되는 건데 유일하게 잘 될 수 있는 곳은 김정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뛰고 있는 오히려 없으니까 세종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최근에 본인이 창당까지 하고 이제 지역구 후보로까지 정계 은퇴를 했는데 지역구 후보로까지 출마를 했는데도 지금 광주에서 출마한 지역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고 뭐 이슈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기대가지고 뭔가 이제 선거에서 약간 좀 도움이 돼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그냥 살짝 이제 언급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쳐다보는 곳이 있어요. 대구를 쳐다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오늘 있더군요. 그런데 마침 지금 대구에 출마하고 있는 유영아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좀 설명하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걸 좀 잘 패널 내분 앞에 쓰시는 판넬이 있잖아요. 이걸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후보에게 총선 승리의 비책 2가지를 얘기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절박함이에요. 하나가 뭘까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세요. 정답은 좀 이따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쓰세요. 지금 써서 바로 앞에다 딱 올려주세요. 2가지 비책이 있는데 하나가 절박함이고 하나가 뭘까요? 무슨 비기가 있나요? 생각나시는 대로 상상을 좀 해보세요. 바로 써주셨으면 앞에다 딱 올려주세요. 가슴 쪽에. 자, 박형환 교수님이 가장 먼저 쓰셨고 최수영 전 의원도 쓰셨고 두 분은 고민이신데 쓰세요. 그 먼저 쓰신 분 일단 박형환 교수님은 단합이라고 쓰셨고요. 단합. 그다음에 최수영 전 의원 볼까요? 저도 단합인데. 카메라 똑바로 보여주세요. 앞에. 겸손함이라고 쓰셨어요. 겸손함. 그리고 지금 여성웅 전 행정관도 쓰셨네요. 앞에 카메라 봐주세요. 통합이라고 썼어요. 그럼 지금 답이 단합, 통합, 겸손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광삼 의원께서는 단합, 가로하고 뭉쳐라. 비슷비슷한데요? 그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분 그대로 들고 계세요. 어떤 분이 많은지 볼 거예요. 유영아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려준 승리 비책 2가지인데 하나가 절박함인데 다른 하나 무엇일까? 지금 단합 2분 나오셨고요. 통합, 비슷한 통합이 하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겸손함이라고 쓰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러면 단합, 통합, 겸손함. 자, 하나는 뭘까요?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 2가지입니다. 어떤 선거진 쉬운 선거가 없다. 선거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 2번째는 항상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된다. 유권자를. 대구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안 나오시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하세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건강에 한번 뭐 지역에 한번 나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 보겠습니다. 절박함, 진정성이군요. 우선 엄청난 비책인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진정성인데 단합 통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겸손함은 좀 진정성과 비슷해 보이네요. 2가지.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근접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기조가 진정성, 낮은 자세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썼는데 50점은 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정답에 가장 한 절반 정도 근접하신 최수영 전 의원께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리죠. 일단 절박함과 진정성이 있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비책이 아닌 것 같은 비책을 얘기해 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최소한 유영아 후보를 또 지지하기 위해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총선 유세 현장에 등장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고 금요일부터는 사전선거,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목요일쯤에 아마 뭐 SNS나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번 여권에 좀 지지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 정도 낼 거라고 보는데 현장 유세라든가 현장 방문은 안 할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건 약간 좀 다르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 아니냐. 근데 어떤 형태로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입장을 표명할 거다. 그 입장이라는 거는 여당에 대한 지지를 담은 입장일 거라고 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쓰신 단합 혹은 통합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도 그런 통합, 단합 메시지를 남겼었네요. 보니까요.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선거와 관련된 이모저모인데요. 우선 오늘 뭔가 투표율이 하나 집계가 됐는데요. 또 화면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역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 분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건 끝났어요. 일찌감치. 근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22대 올해 선거잖아요. 투표율이 62.8%입니다. 일단 이 숫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런데요. 역대 총선과 비교해보죠. 왜냐하면 2012년부터 이게 이런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는 45.7% 그리고 20대 2016년이죠. 41.4% 그리고요. 직전 2020년 21대 23.8% 이거에 비하면 거의 3배 육박한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바로요. 자, 이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박찬영 교수님. 뭐 시간 제가 한 30분 될 텐데 이 투표율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뭐 저 안에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불만들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재외 국민들이 지금 최근에 이종섭 대사건 때문에 소위 말해서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사로 보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참 많이 했지만 예. 그동안에 해외 순방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일본 총리와의 뭐 회담이 제대로 안 된다던가 또는 이제 뭐 홀대론이 있었다던가 또 뭐 미국 가서 뭐 날리면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해외 국민들 교민들이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국격 이런 예. 부분들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높은 투표율에서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해 봅니다. 최수영 지원이요. 네. 뭐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재외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한 재외 유권자가 1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예. 60%가 넘으니까 아까 보니까 9만 2천 명 가까이 9만 2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 저는 이게 하나의 지금 시그널이 돼가지고 우리 투표율이 지금 변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65%가 넘으면은 아마 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많고 60% 이하로 떨어지면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금 관측이 많은데 이게 저는 사전 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거대로라면 사전 투표율도 높고 본 투표율도 높고 이렇게 높아질 보시는 겁니까? 겁니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게 예. 일종의 말하자면 뭐 그 본 투표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분할 투표 형식을 띠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높아지는 사실상 투표율이 본 투표율 포함해서 사흘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전 투표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은 분들 혹은 할까 말까 마음을 먹은 분들에게 이게 신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투표율은 60% 제가 보기에 이게 재외선거 투표율도 60% 넘었다면은 본 투표율 그러니까 총합도 예. 60%가 넘을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점칩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있던 선거 총선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선거에 비하면 뭐 단연 높은 재외 선거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결과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 선거 관련 뭐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추미애 후보죠.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이제 후보가 돼서 총선에 출마하고 있는데 뭔가를 좀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뭔가 총선 이후 상황을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헌정사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네. 그게 자칫 자만심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한 표 한 표 주워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라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그 과제를 떠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얘기를 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5선입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6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지금 출마하신 분들까지 다 따져보면 최다선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대표 됐고 법무장관도 했고 근데 저 얘기를 꺼내죠. 인터뷰를 통해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라는 얘기가 있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랬더니까 뭐 기꺼이 뭐 그런 거 역할 뭐 맡을 수 있습니다. 취지를 얘기하면서 헌정사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라는 기대감 이런 게 있다는 거 느낍니다.
본인도 바라는 건가요? 지금? 근데 여기 그 밑에 작은 얼굴이 하나 있죠? 조정식 후보. 여기 민주당 후보인데 여기는 친명으로 아주 꼽히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도 당선되면 6선이거든요. 여선홍전 행정관. 그러면 만약에 추미애 후보하고 조정식 후보가 모두 다 당선된다면 민주당 내 6선 의원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식 의원은 친명이에요. 이거 누가 국회의장 되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우선 뭐 민주당이 1당을 해야 이제 그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건데 예. 조심스럽게 만약에 1당 한다고 치면은 추미애 대표,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구 5선인데요. 예. 이게 여성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선을 해도 여성 최초 6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볼 수도 있고 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직 사무총장이어서 사실상 본인이 공천장을 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당내 기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천 실무를 총괄했고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의원들끼리 뭐 사실상 이제 인기 투표로 간다고 하면은 조정식 의원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예측 불허다 이렇게 좀 이거 또 어떤 시청자분들은 아니 뭐 지금 뭐 김칫국부터 마주고 계시는 겁니까? 무슨 국회의장 얘기를 벌써 해요. 하지만 만약에 현실화되면 이거 갈등 아닙니까? 또 그러면은? 뭐 갈등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보통 뭐 선수가 의석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예. 민주당이 만약에 1당이 된다고 하면은 전반기 후반기 뭐 다 이제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나눠서? 때문에 뭐 전반기 때는 뭐 만약에 이제 추미애 대표 만약에 조정식 의원이 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후반기 때는 뭐 다른 분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뭐 분열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터뷰 통하면 질문에 이런 것도 나오는군요. 국회의장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보통이요 벌써? 이제 선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이제 뭐 이번에 되면은 상임위원장 하겠다, 국회 상임위원장 하겠다, 부의장 하겠다, 의장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약처럼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6선 도전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정진석 후보도 있고 뭐 이상민 후보 등등도 다 6선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회의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보석 신청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옥중 발표가 나왔는데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 침해당했다.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 이거 관련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아버지께서는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판사는 분명 전날 보석 신청을 연기하면서 양해해달라, 보석을 위한 조건을 고려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지금 뭐 가족은 판사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고요. 송영길 대표는 단식에 돌입한다는데 저항권의 하나로 단식을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저기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송영길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알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 혐의에서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보석 잘 안 해주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송영길 그 관련된 돈봉투 사건에 가장 상위 있는 게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서 돈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교도소에 있거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말고도 뇌물이랄지 정치자금법 위반 더 큰 범죄가 지금 많이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석 안 해준다고 해서 단식 돌입하고 저거 뭐 본인의 독립투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제 본인이 어떤 이성이랄지 그런 걸 좀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저런 상황이 일반적인 법조인이랄지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석 신청 기각한 것을 당연히 이해하거든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걸 자체를 마치 뭐 사법부랄지 재판부를 뭔가 문제가 있고 마치 권력으로 보고한 압박을 받아서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다 힘이 잃었어요. 나온다고 해서 뭐 현 정부랄지 정권 심판에 뭐가 부담이 되고 그런 사람은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너무 송영길 전 대표를 제가 볼 때는 좀 과대평가를 하고 있고 본인도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시영 전 의원 마지막으로 한 40여 초 남았는데요. 혹시요
송영길 대표가 아니 조국 대표는 저렇게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인신까지 유죄받았는데 저렇게 활동하는데 나는 왜 안 풀어줍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지금 가장 크게 작동하는 기제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은 직전 당대표였고 예. 자기가 당대표할 때 사실 지금 조국 대표는 그때 재판받으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송영길 대표의 조급증과 그런 것들이 법률적 상식을 뒤로 하고도 저런 모습과 저런 지금 단식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박찬 교수님은 송영길 대표 단식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안타깝네요.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돈봉투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예. 본인이 새로운 길을 걷는 그런 예.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